어느 날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최근입니다. 오후 진료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던 어떤 환자분이 지금 숨이 차다고 응급실로 오셨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5밖에 안 돼서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합니다. 저한테 1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받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도 잘 드시고 병원 치료를 잘 따르셨기 때문에 그 관절 변형도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80대에 들어서면서는 점점 기력이 쇠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응급실을 오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마지막 진료를 보셨는데, 그때 이상하게 굉장히 빈혈이 심해진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정상치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하한선이 12입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상치 반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심한 빈혈 상태죠. 일주일 전에 저한테 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빈혈이 많이 심해지셔서 입원을 하셔서 수혈을 하든지 좀 원인을 찾으셔야 할 거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자분께서는 이런저런 거절을 하시고 병원 입원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기를 꺼려 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나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 빈혈약을 두둑히 드리고 혹시라도 더 나빠지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서 다시 상황이 나빠져서 응급실로 오신 겁니다. 아유, 환자분 그러니까 그날 그냥 입원하셔서 검사하고 치료하시고 그러셨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하시니까 이렇게 더 나빠지시고 응급실까지 오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위험하니까 수혈도 하고 치료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수혈 안 받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나 죽으면 죽는 거지. 병원에서 어르신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등 떠밀려서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 응급실로 데리고는 왔는데, 나는 이렇게 치료 열심히 하는 거 싫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 야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할머니를 이제 잘 설득을 하고 입원을 하셔서 수혈을 하고 이제 몇 가지 힘들지 않은 몇 가지 검사를 해서 큰 이상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무사히 퇴원을 하셨는데요. 이때 제가 하고 싶었는데 참아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막 검사 많이 하고 이런 거 싫으시면 이제 병원 오지 마세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고 이상이 나오면 또 그만큼 치료하고 또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퇴원하시고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외래를 오셨지만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휠체어에 이제 앉아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입원을 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한다고 입원하지만 퇴원을 하고 나면 환자분 기능은 또 많이 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죽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거기에 한 권의 책을 더 더한 이유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암 환자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한부 인생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암 같은 큰 병이 아니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사망 순위를 보면 1등은 물론 암입니다. 암으로 죽는, 단일 상병으로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 다양한 노환에 해당하는 병들, 뇌졸중이나 심장병, 그리고 폐 질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훨씬 많은 수의 환자가 암이 아닌 병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면 마치 이제 나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다만 죽음의 모습만이 바뀝니다. 벌써 2017년, 약 4년 전의 데이터인데요. 한국인 100명 중에 76명은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2007년에 60%였던 것이 10년 만에 다시 16%가 늘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임종 희망 장소, 내가 어디서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7% 이상이 집에서 사망하시는 걸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이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이 또 유난히 높습니다. 미국의 말기암 환자 340여 명과 그 사별 가족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병원이나 중환자실이 사망의 경우가 삶의 질이나 신체적인 편안함, 심리적 안녕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가정 사망보다 좋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또 남겨진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심할 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큰 스트레스를 겪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사별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의 5배가 됩니다. 또 장기간 애도장애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그리면서 애도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남겨진 가족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도장애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집에서의 사망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환자 본인에게나 아니면 남겨진 가족에게나 집에서의 사망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생로병사라고 말을 하는데, 생로병사는 부처님도 고민을 하셨던 문제고 우리 누구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에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누적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도입이 된 다음에 병치료를 하더라도 사망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병치레의 누적을 피할 수는 없고, 이제 과거의 그런 상황에서는 사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연명치료가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사망까지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 논의를 하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써서 연명치료를 가급적 하지 않는 쪽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명치료 이후의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9988 1234 이렇게 얘기하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참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자살 아니면 사고사가 아니면 이런 급격한 사망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오는 것을 노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노환이라 말하면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관절염이 뭐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뭐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병들, 많은 흔한 병들이 대부분 노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당뇨병의 유병률을 보면 40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유병률은 거의 80세까지도 거의 멈춤이 없이 계속 유병률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당뇨병도 노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암이라고 하면, 누가 암 진단 받았다 하면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슬픈 이야기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런 애절한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 물리쳐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의 암과 이렇게 고령의 암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물학적인 성상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하는데 요즘 젊은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 과거에는 젊은 분들에게나 했던 그런 강력한 항암 치료들도 고령의 연세에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의 시대에 있어서 죽음의 3단계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사망을 하기 전까지 몸이 쇠해지는 단계가 첫 단계는 외출을 못하는 단계,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집 바깥을 안전하게 나갈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보거든요. 물론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활동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리보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생물학적 사망의 단계라고 보는데요. 이전에는 외출을 못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사를 하시러 식탁에는 나오실 수 있고 화장실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나의 대소변을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망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말 밥을 못 먹는 단계가 되는데 현대의학은 여기에 또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면서 삶을 늘립니다. 즉 영양 주사를 놓는다든지 심하면 위에 구멍을 내서 이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사망 단계에 이르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중환자실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시면 이제 이 많은 기계들이 나를 감싸고 그리고 기계음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삽관과 그리고 그 줄들이 내 몸을 다 동여매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이제 살아서 나가셨을 때 기능을 잘 유지를 하면 좋은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중환자실 생존율이 별로 과거 10년 내로 향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을 들어오시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나가시면은 이번 위기를 넘기시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야지 들어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누구나 다 중환자실을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중환자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굉장히 또 의료비 증가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이분이 분명히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입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80대 어르신들이 중환자실 사망 생존율은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죽음을 준비하는 5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언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거는 젊은 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건 다른 얘기기는 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기성세대로서 처절하고 좀 미안하고 슬픈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달리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의료도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 도저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1번을 재산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십니다.
상속이나 세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아유 나 뭐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나 죽은 다음에 뭐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 결과가 이런 유류분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20대에 쓰는 사람도 봤는데 그래서 어떨 때 쓰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적은 양이나마 예금 내 재산이라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뒤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내 삶을 돌이켜보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죽음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다들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나를 오랫동안 보아온 나를 잘 아는 의사가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 과를 보십니다. 병이 여러 가지니까 거의 뭐 한나절 순례를 하시는데 뭐 이과 저과 그과 다니면서 이 의사 저 의사 그 의사한테 약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땐 나 무슨 대학병원의 안무기 교수한테 진료봐. 그런데 그 교수는 환자들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를 받는 일들이 아직도 횡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상태가 나빠져서 이 대학병원에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오면 이 분을 진료를 그나마 3분 진료나마 하던 그 교수님은 응급실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 전담의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폐가 안 좋으면 뭐 폐렴 치료를 하자. 더 안 좋으면 인공호흡기를 껴야 하는데 결정하시오. 이렇게 아주 분절되고 파편화된 내 몸이 아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기력이 쇠해지면 이 대학병원 순례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믿을 만한 여러분을 잘 도와주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최소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됐거나 할 때 회복 가능이 없는데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이 노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의사항이라는 면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이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 모두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분명히 돌아가실 환자인데 누구도 이분이 임종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폐렴입니다. 신장이 나쁩니다. 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도 임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시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요즘은 영양 공급, 항암 치료, 심지어는 혈액 투석까지도 연명 치료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가족의 해체가 현대 사회의 병폐이기는 한데요. 가족이 해체가 되다 보니 이제 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는 가족.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가족들이 나타나서 가장 문제를 크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의사는 가급적이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있는 일인데 그 가족을 마지막까지 돌보던 가족이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의료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피하려면 본인의 의사,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나 대신에 결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기분 나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많은 고뇌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 나 빨리 죽을 테야, 나 죽게 해줘, 이런 말은 빈말로라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입버릇처럼 아, 나 빨리 죽을래, 죽었으면 좋겠어, 죽게 해줘,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197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날 이렇게 가족 사진을 정원에서 찍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1933년생이시고 뭐 6.25 동란에 온갖 고생을 다 한 데다 조실부모까지 하셔서 정말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을 일구시고 이렇게 잘 사셨습니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전 세계 오지를 안 가보신 데가 없었고요. 이것이 한 15년 전쯤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이제 친지들을 만나신다고 이제 공항에서 화이팅 하면서 이제 떠나시는 모습인데, 아마 아주 신나서 해외여행을 떠나신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 9년 전에 이제 제 여동생이 좀 결혼을 이제 늦게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제 여동생을 보러 같이 가셨습니다. 이때 가셨을 때 제 여동생한테 내가 너를 보러 여기를 오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여행을 끝으로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해외여행은 그렇게 좋아하시지만 못 가게 되셨는데, 그래도 아주 활기차게 운동도 하시고, 저를 이제 같은 동네 사시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이렇게 지하철역 걸어가다 보면 웬 어르신이 막 힘차게 걸어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인사하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낙상을 하셨습니다. 노안에 의한 생활 기능이 서서히 감소를 하는데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푹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풍이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거의 이제 완전 와상 상태 됐다가 회복이 되더라도 전의 기능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비록 계단에서 구르시긴 하셨지만 뼈를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굉장히 삶의 그 어떤 기운이 꺾이십니다. 그래서 만사를 굉장히 조심하시게 되고 집 밖의 외출도 굉장히 조심하시게 되고, 이 사진은 돌아가시기 4개월 전 사진인데요. 그때가 작년 8월에 이제 코로나가 약간 소강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아마 이제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을 하고 친지들과 같이 모여서 조촐하게 이제 출판 기념회 겸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한 해 전, 2019년 12월 미술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밤에 이제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술을 해서 다 이제 뚫고 했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선망이 오고, 저는 선망이라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1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1년 후 지난 12월 말에 다시 낙상을 하시고 폐렴이 되시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어렵고 참 힘든 상황에서 이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애도장애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으십니다. 내가 이걸 잘못해서 돌아가셨다, 저걸 잘못해서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지금까지도 계속 곱씹으시거든요. 참으로 저도 웰다잉이나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모님의 이런 문제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이 한 가마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정말 한 가마니나 되는 그 많은 약들을 헤집고 정리를 하고 보니 그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드셔야 하는 약은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약들, 그리고 이 많은 병원 순례를 정말 언제 중단을 하고 언제 정리를 해야 할지, 제가 제 부모님한테도 그거를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웰다잉이라는 건 저는 자연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틈엔가 자연사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병원에서 폐렴으로 죽고 탈수로 죽고 신장이 나빠져서 죽고 감염으로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연사를 소환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